4월 총선 향배를 그려보는 총선 여주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자, 두 분 다 지금 뭐 변호사 또 두 분 다 공통점이 지역구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지금 구미을, 선산, 산동, 우리 인동 열심히 제 고향에서 뛰고 있습니다. 구미을이면 참 먼데. 이렇게. 참고로 재미있는 게 제가 아침에 인동 사거리라는 데서 제가 크게 들고 아침 출근길 인사하는데 그 시간에 믿고 듣는 뉴스가 바로 뉴스킹입니다. 진짜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안에 혹시 그 몰래 이어폰을 끼시고 맞아, 예. 우리 조상호 변호사는 예, 저는 또 마찬가지로 국가산단이 있는 곳, 구미도 국가산단이 있는데 그럼요. 국가산단 서울에 유일하게 국가산단이 있는 곳인 서울 금천구에서 뛰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자, 두 분 지역구가 그냥 뭐 개인적 의견이긴 한데 경선이 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에서는 우리 그 금천구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에 안영환 전 의원이 그 맞아요. 방통위원회까지 하신 분이고 원래 KBS 기자 출신인데 그분이 한번 이제 국회의원 한 적이 있고. 맞네요. 이번에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금천구에서 하신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다른 지역은 달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구청장도 한나라당에서 한 2번 정도 하신 적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 뭐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은 지금 어떻게 구미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역이 있습니다만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시장을 민주당에서 하실 만큼 야성이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내부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민의힘도 상당히 많은 예비 후보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뉴스킹 하듯이 현장이 누구가 될지는 좀 지금 현재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 결판이 나지 않을까 오늘 생각합니다. 지금 붉은 어떤 머플러를 하고 지금 제가 이게 운동화도 제가 빨간색 운동화도 빨갛고 여기 이렇게 국민의힘이라고 새겨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상 제가 이렇게 넣고 있긴 한데 이제 속옷까지도 빨갛게 이제 진짜입니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자, 소기의 성과 달성하시길 바라고 저희 앞서 홍문표 의원 이제 2부 인터뷰 과정에서 이태원 특별법 관련 질문에서 아마 쌍특검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한국갤럽이 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1월 25일부터 26일 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할 때마다 이제 그거 찾아내느라고. 여기 그래서 사실은 퍼센트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대통령실 요청으로 오찬을 가졌다는 건데 뭔가 이 만남으로써 갈등이 말끔하게 해소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분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됐죠?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 가셨을 때는 응급조치로서 임시봉합적 성격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제 있었던 용산 오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봉합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 봉합이다. 완전 봉합이다. 그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게 또 누가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초대를 해서 그와 같은 오찬을 하고 더불어서 한 37분 정도의 어떤 차담회를 했다라는 것은 용산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화해의 메시지 그걸 통해서 어떤 치유 그러니까 단순 봉합을 떠나서 치유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의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국민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봉합되는데 그 밑에서 완전히 치료가 돼서 아무런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당 정간의 어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도에 따르면 이 갈등 전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어떤 초청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뭔가 그 갈등 이후에 초청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처럼 완전 봉합을 위해서 지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갈등 봉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황당하다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쌍특검 특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물었는데 네. 우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법꾸라지처럼 막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발언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게 뭐예요?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정말 불투명한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래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그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말고 그걸 기자들도 묻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의 답변을 한 것 같고 갑자기 둘이 머리 잡고 싸운 꼴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냐면 뭘 특검을 받겠다도 아니고 특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도 아니고 네. 그냥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서로가 빈정이 상해서 머리 잡고 싸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근데 또 갑자기 둘이 봉합을 했대요. 그래서 예. 아니 싸울 일도 아닌데 싸워놓고 갑자기 또 봉합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쌍특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쌍특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나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계속 둘이 쇼를 하거나 쇼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유 가지고 서로 극한 대립을 하고 다시 봉합을 하고 극한 대립을 하고 봉합을 하고. 관심 없습니다. 그런 국민들은. 민주당은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전인수죠. 아전인수다. 네.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과연 민주당의 이른바 쌍특검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나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말은 왜요, 그러면?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했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미 국민의힘 그리고 특히 한동훈 아직도 장관이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한 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법무장관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은 악법이다. 딱 정확하지 하지 않습니까? 과거 특검법에 비교하면 뭐가 다릅니까? 아주 잘못됐죠. 뭐가 다르니까. 그리고 항상 그렇지 역사는 발전한다 하듯이 예전이 잘못됐으면 나아가야죠. 예전에 어떤 그 특검법이 야당한테 어떤 그 선임권을 줬다고 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정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바뀌어야죠. 거기다가 상설 특검도 있는데 맨날 뭐 할 때마다 특검 민주당은 뭐 특검밖에 안 합니까? 상설 특검법을 반대하셨어요. 제 취지는 결국은 내용 자체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제2 요구를 하면은 그 악법적 요소를 뭔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 그냥 테니스 치듯이 넘긴 다음에 다시 리턴하니까 다시 똑같이 보낸다. 다시 받아가지고 뭔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수정하고 수리해서 국민들한테 밥상에 올리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야당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야당의 태도가 아닐까요? 예. 저는 정말 황당한 게 변호사님. 아니 그런 똑같은 내용의 조항들을 담고 있는 특검법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관도 하고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여당 대표잖아요. 대표직도 하게 된 거예요. 이른바 박근혜 특검법에 그 조항들 다 있어요. 뭐 언론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조항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통령 측근 이건 대통령 측근이 아니라 배우자죠. 근데 측근 등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지나치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에 관련된 특검은 또 야당에게만 추천권을 주고 한 것들이 이제 드루킹 특검법인데 예. 그런 전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뭐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다 했지만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근데 자꾸 악법 그러다가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걱정할 부분이 있다. 슬쩍 발 뺐다가 이제는 다시 또 무릎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들 보기에는 그래 여전히 그냥 용산 출장소고 그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고 그 사람은 용산 출장소장이고 그다음에 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에 불과하구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넘나드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최진희 변호사님. 네.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어떤 그 프레임이 좀 전에 얘기하신 수준을 깨고 있지를 못하는구나. 오히려 국민의힘과 이번에 그 용산 사이에 있었던 어떤 비대위원장 사퇴 논란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나온 것 나의 길을 가겠다. 국민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용산 아바타라는 프레임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뭐 용산 아바타는 가지고라는 얘기를 가지고 줄줄이 지금 울겨 먹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전반적인 당의
지지율 제가 퍼센티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흐름을 봤을 때는 그와 같은 그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어떤 그 모멘텀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뭐냐면 구체적인 정당 지지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떤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이번에 어떤 논란에 있어서 용산에게 굽히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고 앞으로 갈 길을 가겠다라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런 프레임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땠죠? 먼저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지금 용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해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부분을 보면은 당정 관계가 예전에는 김기현 시스템 하에서는 수직 관계였는데 이거는 뭔가 그래도 조정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흘러간 물레방앗간 돌려봤자 민주당 프레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 왜냐하면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으면 그 걱정할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갑자기 90도 인사하면서 무릎 꿇은 게 뭐가 그만 한동훈 아바타가 아니라.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사퇴 요구 그 부분을 지금 공개를 했던 거잖아요, 기자들한테. 네. 그럼 문제가 또 갈등이 사태가 커질 걸 알면서도 왜 이걸 공개를 또 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민감한 포인트는 세 글자예요. 예. 이관섭. 이관섭. 네, 왜 이관섭이? 비서실장.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김용남 전 의원 개혁신당으로 가신 그분 말씀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한길 위원장 같은 사람, 그러니까 민간이신 분이죠. 네. 그런 분들의 이름이 석자가 나왔으면 이걸 대통령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묻기가 애매합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내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우려를 얘기했더니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됐는지 그런 김한길 위원장 같은 분이 찾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관섭 비서실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의 업무와 관련돼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관섭이 세자를 갖다 언급하면서 그렇죠,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걸 차라리 무슨 김건희 저기 여사의 무슨 명품백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면 그것도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기에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법적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불법 논란은 안 생길 수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 한 가지는 뭐냐면 김경열 비대위원을 그런 식으로 공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잘못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특정인의 공천에 관해서 언급한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다. 네. 이거는 전체적인 공천 기준과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 다 선거의 핵심에 관한 문제예요. 네. 이거는 우리 공직선거법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86조 1항에서 공무원은 선거 기획에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그 기획을 집행하는 데 관여하는 거 이거 다 처벌하고 있어요.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언급했다는 건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즉흥적인 태도였던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이 나쁘니까 자기 딴에 이제 법률가로서 툭 튀어나온 거죠.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이 대통령 하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임기 끝나면 이관섭 비서실장은 감옥 가실 거예요. 잠깐만요. 요거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우리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긍정이 31%, 부정 63%, 한국갤럽이 자체로 23일부터 25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수치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 변호사님이 이제 그 선거법 관련된 특히 이게 아마 공천 개입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징역 2년형을 받은 거 있지 않냐 이렇게 거론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웃죠. 네. 왜냐하면은 박 대통령 케이스와 이번 케이스는 완전히 다릅니까? 거예요. 아까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가짜뉴스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선법 같은 경우에도 그 정치인의 중립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해놓고 괄호 열고 예컨대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지방의원은 제외라고 하는데 물론 그 제외되는 어떤 공무원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존의 어떤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정치적 정무직 공무원의 어떤 그 발언과 일반직의 공무원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무를 하기 위해서 정무조정실도 있고 민정비서실도 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여야 간에 가교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엄격하게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치에 전혀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많은 박범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법무장관이기 이전에 여당의 국회의원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공무원 위반으로 지금 깜빵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다가 지난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선거 개입 의무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뭐 국정원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예.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보냈는 맞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에 개입했다는 물적 증거와 관련되는 어떤 청와대실 그 관계자들의 인적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거 그렇죠. 하고 그런 거.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구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진퇴에 관한 용산의 우려를 전달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그 구체적으로 뭐 무슨 얘기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무적인 얘기를 했는 걸 가지고 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공선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선거에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 이런 부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 것 마치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고 다 하겠다. 그것 또한 뭐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그것이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정도로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 것이지 이것을 개별적 구체적 공선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공선법에 대한 확장 해석이다라고 저는 뭐 해석을 합니다. 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박범계 의원은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이에요.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서실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당적, 뭐 탈당을 해야 돼요. 네, 뭐. 예, 그래서 공직취임을 위한 탈당으로 보통 이렇게 신고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례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현기한 정무수석도 같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그 엄격한 정책 중립이 요구되는 비서실장한테 시킨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본인은 이제 당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 중립 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논란은 생길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위법 논란을 쉽게 엮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거를 이른바 공무원에게 그것도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시켜서 그 답을 얻고 받아오고 이러는 과정들이 둘이 같이 묶여서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현기한 정무수석에게 그 여당에서의 가교 역할로 그런 공천 과정에 개입하게 해서 결국에는 현기한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 수사를 주도한 게 누구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예. 그다음에 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전히 검사티를 벗지 못한 그 틀에서 툭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찝고 지적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불쾌했겠죠. 굉장히 불쾌하고 노발대발할 일인데 이걸 더 키웠다가는 지금 당장도 특검으로 수사가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봉합쇼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로 보고, 자 이거 앞으로 이제 결국은 뭐 이제 갈등이 완전 봉합됐다고 최 변호사는 말씀하셨고요. 조 변호사는 약간 그게 아직 덜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이 이제 생겼다고 봐야 됩니까? 신년 대담에서 또 이게 말씀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는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고 용산의 시간이 아닌가 용산의 이렇게 시간이다. 생각을 예.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원칙적인 태도를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당 대표로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수렴을 해서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년 어떻게 보면 언론과의 어떤 대담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또 국민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지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언제가 될지 또 이제 설날 밥상에 그와 같은 내용이 올라갈지 예.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의 어떤 그런 기류는
어떻게 보면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 용산의 것 같은 태도를 기다리는 때인 것이지 국민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것을 가지고 크게 이슈화를 될 것은 아니다. 결국 봉합됐다는 것이 단순히 물밑으로 가라앉혔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해서 용산에 전달을 하고 용산은 그것을 잘 그 국민의 소리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대답하는 그런 이제 어떤 프로세스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국민들에게 또 보면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서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된 정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때부터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면 민주당 특히 운동권 심판론 겨냥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다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소구력이 있습니까? 지금 뭐 중구, 성동을, 구로갑, 영등포을 여러 지금 학생 운동했던 그 현역 의원 자리에 아주 뭐 이게 자격 공천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구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충분히 소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총선은 큰 프레임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총선은 구도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정권 심판론으로 해서 이 프레임을 걸고 가는 반면에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옴으로써 정권 심판론이란 부분을 상당 부분 희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프레임으로서 세대 교체 프레임 한마디로 낡은 껍데기 가라. 386에서 이젠 686까지 된 공룡같이 화석처럼 남아있는 프레임을 이번에는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신선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미래 세대로 정말 21세기에 제대로 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자 하는 이 새로운 세대 프레임 한마디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잠룡될 사람들을 전진 배치를 시키고 그와 같은 어떤 총선에서의 어떤 새로운 장수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 프레임을 정권 심판론보다는 오히려 야당 심판론 네. 거대 야당의 어떤 입법 폭주 그러한 부분과 함께 그 뒤에 있는 386 586, 686을 청산하겠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수도권 민심이 서울 민심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거든요. 아하.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윤희숙 대 뭐 임종석 네. 이런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각각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 세대의 권력 이런 부분을 내세움으로써 어떤 정권 심판론도 희석하고 새로운 어떤 세대 교체론을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이번 그 총선에서의 국민들에게 먹힐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봅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네. 86 좀 용퇴해라.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뭐 86이냐 아니냐, 네. 뭐 어떤 세대 특정 세대니까 이제 물러나라 이런 거라기보단. 국민과 당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았고 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국가에서 중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 분들은 이제 좀 후배에게 기회를 열어달라. 네.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분들 중에 사실은 그냥 되게 좋은 지역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선을 쌓아왔던 분들이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특히 뭐 그리고 뭐 장관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그러면 좀 이제는 선당후사하고 국가와 그다음에 당을 위해서 좀 봉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 86이니까 물러나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이 뭐 이른바 86세대를 겨냥해서 한 자객공천이 그 자객들이 기대 이하의 품질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뭡니까?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다주택자였잖아요. 그거 사실은 국민 기만이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부친의 땅투기 논란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구로갑에 출마하신 호준석 YTN 앵커 전 앵커 이거 예전 같아서 우리 당에서 만약에 이런 분들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바로 총선 출마하면 난리 납니다. 뭐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되고 뭐 언론과 정치의 뭐 합작이고 결합이고 무슨 야합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 기자들 성명도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 때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기자 선배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언론이 이른바 정치의 도구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지금도 빨갱이 그 얘기들과 관련된 친북 논란으로 그 이른바 이슈를 타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로
그 이른바 86의 구태를 겨냥하겠다. 네.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좀 새로운 인물, 좀 능력 있는 인물, 그다음에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준 인물, 이런 인물들로 구성하셔야지 이런 기대 이하의 그 자격들 보내셔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말씀을 할 민주당 그런 말씀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법농단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그렇게 사법농단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대법 원장부터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밀어냈던 때 앞장섰던 이수진 그 판사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 바로 총선에 공천해가지고 민주당 배지 달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던 그런 전력이 있는 분들이 지금 본인의 어떤 그 직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입 인재로 갔던 그런 분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게 권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방송사에서 앵커했던 분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거는 정말 전혀 어떻게 보면 클래스가 다른 어떤 그 것이라서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를 살리는 것이 임종석이 살리겠습니까? 오히려 윤희숙이 살리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은 그 말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은 벌써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종석 벌써 정계 은퇴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나온다는 겁니까? 저는 흘러간 이 그 레코드를 다시 물론 요즘 뭐 뉴트로라고 해서 레트로가 그 열풍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흘러간 어떻게 보면은 물레방아기 때문에 새로 어떻게 보면 전기를 생산해낸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굉장히 괜찮은 인물을 좀 공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판사가 예를 들면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요구되는 직업인데 또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 주신 부분은 이런 저희들도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똑같이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사법농단 수사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애초에 요구해가지고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문제제기해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수사를 개시한 거는 지금 그 대통령으로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이었고요. 그다음 한동훈 3차장이 그 수사팀장이었어요. 근데 수사팀장에서 이현석 검찰총장 같이 자기 동기는 쏙 빼고 오히려 그거보다도 범정이 훨씬 약한 신광열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기소했다가 결국 이현석 부장검사가 미리 다 유출한 내용을 내부에 보고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무리한 수사 그래가지고 결국엔 전부 다 무죄 나온 수사 이거 누가 했습니까? 지금 계신 분들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승진시켜가지고 훈장 달아주신 분들이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최현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양당 다 어떻게 보면 반성할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이고 또 수사팀은 또 그건 별개인 거죠.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걸 관여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알아서 한 거지.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앞으로 지금 또 선거 어떻게 보면 그 수사 재개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뉴스킹에서 불러주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되고 결국 수사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일지 대해서는 아마 파고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인에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깡총 검찰이 또 수사에서 무리하게 기소하겠죠. 그리고 무죄 나오겠죠. 자, 두 분 오늘 좀 법률가라 보니까 또 양당에 대표하는 우리 두 분 다 변호사라서 아무 또 법률적 얘기로 많이 좀 했습니다. 자, 2월에 혹시 된다면 울산 사건까지 좀 얘기를 좀 그때 다시 두 분 만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선 여지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상호, 최진영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